정학은 형태를 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지형학입니다. 모폴로지. 그래서 이 땅이라는 GO하고 합쳐서 지오모폴로지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양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게 제 직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땅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은 또 차이가 있고, 또 기후에 따라서 땅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기하다, 특별하다, 이런 땅들에 가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또 연구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학문들은 주로 귀족들이 했습니다. 돈이 생기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얻는 학문이 아니고 자기가 재미있어서 직접 호기심 때문에 하는 학문이어서 주로 귀족들이 그렇게 유람 다니듯이 즐기면서 하는 그런 공부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학문들도 상당히 그 어떤 산업 같은 거하고 관계돼서 관광산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고고학, 고고학과 관계돼서, 그 다음에 자연재해, 재해와 관계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의 삶, 생활과 관계돼서 이런 연구들로 자꾸만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럼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분야도 자꾸만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형학의 학문의 시간적인 범위는 대략 한 200만 년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적으로는 뭐 범위가 없습니다만은 지표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토양들, 토양들, 암석은 여기 비해서 이제 암석은 지질학 쪽에서 연구를 주로 합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토양 정도 200만 년쯤 되면 아직도 완전히 돌이 안 됐습니다. 압력을 줘도. 토양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공산은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들께 학술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지형에 속합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 그림은 대구 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대구고 이 하천이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금호강이고요. 여기 보현산이고 이 보현산에서 빠져나오는 이 하천이 서쪽으로 흘러서 낙동강에 들어가면서 이게 큰 분지를 만드는데 이것을 광희의 대구 분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희의, 그래서 여기 서쪽에 있는 가야산, 그 다음에 남쪽에 채정산, 비설산 이렇게 해서 보현산, 북쪽에 화산, 팔공산 이렇게 연결되는 분지를 큰 범위의 대구 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협의의 대구 분지는 여기에는 팔공산, 그 다음에 낙동강, 그 다음에 경산과의 그 구릉지 경계 남쪽에 비설산, 채정산 이런 요 작은 것을 협의의 대구 분지라고,
이런 것, 이 범위를 광희의 대구분지라고 하는데, 이 대구분지의 북쪽의 경계가 바로 팔공산지입니다. 팔공산지. 상당히 규모가 큰 산지입니다. 요 화산하고 사이에는 약간의 협착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떨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산 정상부는 이렇게 능선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걸어보면은 산 정상부에 가서 걸어보면은 동봉에서 한티제까지 걸어보면 그렇게 기복이 오르막 내리막이 크지 않습니다. 거의 뭐 부드럽게 이렇게 걸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리고 또 이렇게 정상부에는 기반함이 암석이 노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쪽에서 팔공산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흙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가서 걸어보면은 이 돌이 노출되어 있고 돌이 포개져서 있고, 그래서 경치가 좀 특별합니다. 설악산도 좋지만 팔공산 이 능선부도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죠. 여기 남쪽에, 여기가 이제 남쪽입니다. 팔공산에서 남쪽으로, 대구 시내 쪽으로 보이는 경관인데, 이렇게 암석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흰 암석들이. 이 돌이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은 원래는 이 화강암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화강암은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상당히 두께가 있는 땅 밑에 아래쪽에 이 화강암이 숨어 있죠. 그런데 화강암이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말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는데, 땅 밑에서 만들어지고 나는데 위에 뚜껑이 다 제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뚜껑 제거된 데는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 지금 우리 영남 지역에서 보면 대체로 이 뚜껑이 만들어진 게 한 평균 나이가 한 1억 년쯤 되니까,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1억 년 지나서 노출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7, 8천만 년 정도 지났겠죠. 뚜껑이 없어진 한 7, 8천만 년 좀 안 지났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쪽은 이렇게 기반함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뒤쪽, 그러니까 군위 쪽에 가보면 이런 모습은 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팔공산의 경관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남쪽과 북쪽에 있는 식물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식물들하고 능선 넘어 북쪽에 가서 보이는 식물들하고 전체적인 그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팔공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공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영남지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영남지방입니다.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남도, 울산, 부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와 경기에는 이런 소백산맥, 소백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 남해인데, 동해 쪽으로는 산지들이 이렇게 두꺼운 산지들이 이렇게 지난, 폭이 상당히 넓죠. 이 정도가 산지입니다. 여기가 팔공산이죠. 그 동해하고 사이는 산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꼴짝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 산꼴짝이 사람들이다. 어디냐? 울진, 그 다음에 봉화, 그 다음에 영양, 청송, 영천, 군위 동쪽, 의성 동쪽 이런 쪽이 꼴짝이 들죠.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고 산골 사는
거기에 비해서 이 낙동강 쪽을 따라서 낙동강 따라서 이렇게 평지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럼 여기도 평야가 상당히 넓죠. 아까 말씀드린 금호강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좀 크게 분류해가지고 여기를 하나의 분지, 요걸 하나의 분지, 요걸 하나의 분지로 해서 영남 북부 분지, 영남 중부 분지, 영남 남부 분지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네. 영남은 분지, 그게 세 개의 분지. 그다음 그 분지 속에는 작은 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구 분지, 무슨 분지 하면서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작아서 보이는데 요런 분지들. 요것도 분지고, 요것도 분지고, 밀양 분지, 요것도 분지고, 요것도 분지죠. 요런 분지들이, 요 안개 분지, 작은 분지들이 또 그 속에 숨어 있고, 사람들은 그 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 지방에는 분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분지들, 크고 작은 분지들 속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맥은 돌이, 암석이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4대강 할 때 4대강 하면은 이 낙동강이 자꾸만 흙으로 메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낙동강이 흙으로 잘 메워지냐면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하천들 중에서 소백산 쪽에서 낙동강으로 흘러오는 하천들은요 모래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거의 상류부에 해당되는 안동에 가시면요, 안동에 가면 안동 시내 낙동에 가보면 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안동쯤에 벌써 그 북쪽에서 소백산 쪽에서 오는 하천들이 모래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래는 왜 낙동강에 모래가 그렇게 많으냐? 한강에 가면 모래가 별로 없는데 낙동강은 특별히 모래가 많으냐 하면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는 하천들이 지나오는 길이 시작하는 데가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이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은요 알갱이가 굵어요. 광물 입자가 굵습니다. 이걸 조정질이라고 하는데 광물 입자가 굵다. 광물 입자가 굵다. 그래서 강물들이 이런 식으로 굵은 강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황암은 석영, 장석, 음모로 되어 있는데 석영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석영은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를 손에 놓고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 다 석영으로 되어 있는데 석영의 색깔은 원래는 흰빛을 띱니다. 흰빛을 띠거나 투명한 빛을 띱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그 모래로 돼갖고 굴러다니다가 뿌옇게 돼 있죠. 뿌옇게. 경상도 말로 뿌옇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단단한 석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석은 굉장히 약합니다. 장석은 잘 부서집니다. 흙으로 잘 됩니다. 이게 흙으로 잘 변합니다. 이 광물이 이렇게 흙으로 변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풍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풍화되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암석이 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풍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장석은 풍화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에 장성이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석영, 음모, 석영, 음모, 장석. 이 장석이 부서져 갖고 사라져 버리면요, 얘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잇몸에 이빨 아래 있는 잇몸이 썩어버리면 이빨이 다 뽑아지는 것처럼 얘들이 떨어져 나와버리죠. 그럼 여기 석영은 풍화의 경력이 강하니까 암석으로 남고, 음모도 시간이 지나면 흙으로 변하고, 결국에 모래를 구성하는 건 뭐냐? 대부분 다 석영입니다. 석영. 그래서 이 모래가 아주 많이 강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모래 생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천에, 낙동강의 하천에는 모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맥 지역에는요, 돌이 소백산맥하고 전혀 다릅니다. 뭐냐면 이거는 화산암입니다. 화산이 뻥 분출해가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만들어진 돌이에요. 대구에 대표적으로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압산입니다. 압산에 가면 돌들이 다 대부분 다 화산 분출로 된 돌들입니다. 그 다음에 팔공산지는 불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여기가 팔공산입니다. 팔공산. 이 팔공산이 바로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입니다. 요것도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여름 화강암도 군데군데 끼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진한 보라색 이 색깔은 다 화산 폭발로 된 돌들입니다. 여기가 보현산 쪽이고, 여기가 운문산, 청도, 장령, 울산 쪽으로 다 이렇게 화산 폭발로 된 돌. 여기 대부분 남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붉은 색깔들은 다, 붉은 색깔, 보라색들은 다 화강암이나 화강변망입니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구성하고 있는 돌과 소백산맥을 구성하고 있는 돌들이 다르다. 근데 특히 이 팔공산은 대부분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팔공산 아래쪽에 흐르는 이 동하천에 가보면은 자갈이 많습니까? 모래가 많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모래 많습니다. 모래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팔공산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모래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모래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팔공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아까 공학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대와 팔공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께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천이고, 이게 태백 낙동강입니다. 이건 뭐 진주 쪽에서 오는 남강이고, 여기가 보현산에서 오는 금호강입니다. 이거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여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해발 고도가 낮은, 50m보다 더 낮은 그런 해발 고도가 낮은 부분들입니다. 평야로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대구고, 여기가 팔공산입니다. 대구고, 경산, 영천. 영천이 상당히 이렇게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영주 쪽에 여기가 평야가 아주 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경, 예천, 여기 안개, 의성 안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발고도 등구선으로 좀 나타낸 건데, 여기 200m보다 높은 데를 약간 음영 처리했는 겁니다. 여기가 소백산맥입니다. 요 상주 쪽에 가면은 소백산맥이 약간 이렇게 약해지죠. 상주하고 보은 사이에는 이렇게 소백산맥이 좁아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산맥도 저는 이쪽을 영남 북부 태백산맥, 영남 남부 태백산맥으로 이름을 좀 따로 붙여봤습니다.
영남 북부 태백산맥과 영남 남부 태백산맥은 연결되지 않고 거의 잘립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자르는 요 분지, 광리의 대구 분지, 이 분지에는 금호강이 흐르고 금호강이 흐르면서 이 두 개의 산맥을 자릅니다. 이렇게 잘려졌는 산맥들 사이의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말한 것처럼 이거는 영남 북부 분지, 영남 중부 분지, 금호강 유역. 이 금호강 유역은 사람이 살기에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평야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보현산하고 화산,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산지가 북서풍을 막아줍니다. 대구하고 제가 사는 이 군위하고는 겨울철에 온도차가 대략 5도 내지 6도 정도 납니다. 여기는 따뜻하고 바람을 겨울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게 바람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도 바람만 없으면 견딜만 합니다. 햇빛만 받으면. 그렇게 본다면 이 팔공산 아래쪽에 있는 이 분지들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 영남 북부 분지보다는 살만한 그런 공간이죠. 거기다가 평야도 넓고, 그래서 영남 지역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공간인데, 고대 때 이 지역은 핵심 지역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핵심 지역은 어딘가? 핵심 지역은 바로 동쪽에 있는 경주가 핵심 지역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주고 포항이고 울산인데, 경주가 여기가, 여기 보시면 영남 지방 중에서도 동쪽에 아주 구석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가 핵심이면 좋을 텐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이 핵심 지역이 이 산맥, 이 산지들, 그 다음 이 분지들, 이 산지들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쓰는 논문들 내용인데, 경주가 어떻게 이렇게 핵심적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이 금호강 유역과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건 좀 그림 보기 좋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경주고, 여기가 금호강이고, 여기 낙동강이고, 여기가 팔공산입니다. 여기 화산이고, 여기가 보현산입니다. 산지가 상당히 뚜렷하게 잘 보이죠.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북풍이나 서풍을 막아서 여기가 상당히 온도가 높고 사람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 팔공산은요, 전략적으로 고대 때 핵심적인 경주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지입니다. 경주는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한반도 남동쪽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었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영남 지역의 특수한 지형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중에도 특히 군사적으로는 이 팔공산, 화산, 보현산으로 이어지는 이 산맥, 산지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주로 공격해 오는 외부 세력은 주로 백제거나 고구려겠지요. 그런데 소백산맥이 하나의 방어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은 방어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지들이 또 하나의 방어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 산지들이 또 방어선이 되고,
그래서 경주는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를 잡고 있었죠. 거기에 비해서 대구 군주는 동쪽과 서쪽으로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걸 디펜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배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나루터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만 해도 여기에 나루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낙동을 따라서. 그 다음에 금호항에도 나루터가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팔달 나루터입니다. 지금 팔달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나루터 자리입니다. 그리고 낙동항에서 금호항으로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전략적으로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경산도 마찬가지고 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주라면 완전히 달라진다. 경주. 이 금호항유역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천, 아하, 근천, 경주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외에는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이 근천과 아하고개 쪽에 막아버리면은 서쪽에 있는 세력들이 경주에 침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노력으로 경주를 디펜스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책을 보면 삼국사기를 보면은 왜가 바다 쪽에서 경주로 자주 들어옵니다. 간포에서 들어오고 울산에서 들어오고. 그런데 이거는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뺏으러 오는 것이지 정복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뺏기면 됩니다. 그냥 살 좀 주고 이렇게 하면 다 물러가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남 지방의 고대 때 교통로를 그렸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울산, 경주 이렇게 동해안 따라서 도로, 그 다음에 양산 쪽에서, 그 다음에 경주에서 아하고개 거쳐서 영천 거쳐서 경산 거쳐서 대구, 그 다음에 영천 거쳐서 여기 지명을 적어놨는데 미안합니다. 신령 거쳐서 그 다음에 금성으로 해서 안개로 해서 함창으로 해가지고 문경으로 해서 충주 쪽으로 넘어가는 이 길. 굉장히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중요했습니다. 고대 때도.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안개 쪽에서 군위로 와서 군위에서 신령으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산성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가면 여기 길 그렇게 고개가 높지 않습니다. 요루트, 이루트. 근데 그때는 확실히 금성산 밑에 있는 금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금성, 이게 의성의 금성이 상당히 중요한, 여기 이제 소위 말하는 소문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물론 의성으로 해서 안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단양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런 길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고대 때 이 지도를 보면은 경주가 교통의 묘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가서 특강할 때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위치가 좋다고. 그게 뭐냐면은 고대 때는 이 경주에 하이테크 산업이 있었다. 그 하이테크 산업이 뭐냐면 바로 철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여기가 달천 철광입니다. 울산의 달천 철광입니다. 노천도로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철광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거기에 달팽이처럼 구멍이 파여 있습니다. 땅 위에. 철광석이 노출되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철광석 가지고 철을 뽑아내는 산업이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철. 그렇죠? 우리 휴대폰 다 필요한데 휴대폰 어디서 만드냐? 삼성전자에서 만든다. 그러면 휴대폰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삼성전자에서 결정한다. 휴대폰 가격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불해야 됩니다. 돈 버는데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누구냐?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현대차는 한 대에 2,500만 원 하는데 메르세데스는 한 대에 5천만 원. 그럼 메르세데스 안 사? 사지 마세요. 그때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메르세데스 사면 폼이 나니까. 그 가격을 2,500만 차이 나는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메르세데스 사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6천만 원 받고 싶으면 6천만 원을 쓰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공급은 내 혼자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고대 때 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나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철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격은 누가 결정하냐? 경주 사람이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주가 경주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2000년 전쯤에 이 영남 지방에 작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울산에서 무슨 나라 영천에 볼걸구, 경산에 압독국, 대구에 다벌구, 청도에 이서국, 감문국, 소문국 많았습니다. 많은데 경주 사람들이 맨 먼저 차지하는 국가가 어디냐?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 일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철강석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하이테크 산업을 자기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동해 울산을 차지하고 난 뒤에 여기에 동래, 포항, 청하, 그 다음에 삼척까지 다 차지합니다. 맨 먼저 이쪽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 않고 동해안은 다 차지합니다. 왜 동해안은 다 차지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가 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때 하이테크 산업은 분명히 철을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냐? 소금입니다. 소금은 생산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다 외에는 소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금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도 소금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바닷가밖에 생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은 이 바닷가에서 이 동해안에서 소금을 구워가지고 우리 소금을 굽는다고 하죠. 이때는 이제 솥에 집어넣고 불을 지펴서 소금을 만드니까 소금을 구워서 여기에서 소금을 구워서 이 영남 내륙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을 공급하는데 팔로 가는 길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강구에서 황장제 넘어가지고 청송 진보로 해서 안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 황장제 넘어가는 길. 근데 여기 인구가 별로 없어요. 두 번째는 경주에서 아곡에 넘어가지고 영천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2개. 세 번째는 낙동강 따라가지고 영남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딱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진작 황장에 넘어서 안동으로 들어가는 길은 진작 경주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럼 2개가 남죠. 2개 중에 하나는 경주 코앞에 있습니다. 이건 경주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가 어디냐? 금강가일 겁니다. 그래서 고대 기록을 보면은
이 금강가야하고 김해의 금강가야하고 경주하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 싸우느냐? 고대 사학하시는 분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왜 김해하고 경주가 이렇게 머리가 터져도 싸우냐? 이거 왜 싸우냐면 소금 팔기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경주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소금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매점매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소금 팔러 가면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이 길 가야 되니까 경주 사람들이 소금 팔러 가서 뭐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갑니까? 소금 팔러 갑니다. 그 내인데 파세요. 못 팔겠습니다.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가지고 막 위협을 하겠죠. 팔아라. 그 계속 소금을 사 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김해 사람들이 소금 팔러 가는 거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소금을 1kg에 100원에 팔고 싶은데 김해 사람이 소금을 70원에 팔면은 자기 소금 못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들은 100원에 팔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해 사람들이 낙동강으로 소금 팔러 못 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배가 못 가도록 여기에 요걸 황산구라고 했습니다. 황산구. 고대 때는 양산. 요 황산구를 틀어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김해 사람들이 배 타고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황산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D 399년에 김해 사람들이 하도 썩이 나가지고 외하고 일본 사람하고 힘을 합쳐갖고 경주에 들어와서 경주를 그냥 거의 점령을 합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경주 사람 어디 갔냐? 저기 만주에 집안에 가서 관계통왕인데 가서 일을 바칩니다. 살이 달라고. 그래서 관계통왕이 5만을 보냅니다. 5만. 기병 5만 보냅니다. 5만 보내가지고 여기서 김해하고 외 연합군을 물리치고 김해에 들어와서 김해를 괴멸시키고 AD 400년에 그게 관계통왕 비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주도 세력들은 어디로 갔냐?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머지 세력들은 보따리 사가지고 배 타고 어디 갔냐? 고령 갑니다. 고령. 왜냐면 고령에 가면은 거기에 야로라는 데가 있어요. 야로에 철왕이 납니다. 해인사 밑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하이테크 산업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그래서 고대 때 이 금강가야하고 경주 사이의 전쟁은요, 실제로는 무슨 전쟁이냐?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그 경제전쟁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교통로입니다. 교통로. 그래서 이 지역들이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주 사람들은 여기 까맣게 칠하는 거 선상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팔봉산 지역의 선상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이야기 길어지면 팔봉산 이야기 적게 하니까 조금 넘어와서 팔봉산의 지형 발달.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 팔봉산은 형성 시기가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됐습니다. 중생대. 여러분 그 학교 아주 오래 옛날 아주 오래 전에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불적해 주실래요? 브레켄브리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이 시간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약간 아프실 겁니다. 근데 뭐 심플하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대략 한 6,500만 년 전쯤 되고요. 그럼 여기는 2억 3천만 년 전쯤 됩니다. 그럼 여기는 대략 한 5억 7천만 년 전쯤 됩니다. 5억 7천만 년보다 앞에는 이제 좀 잘 모르는 시기인데 어렵습니다. 5억 년쯤 된 돌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 이거는 뭐 팔공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영남분지에 있는 돌들이 대부분은 중생대에 해당이 됩니다. 중생대에 해당입니다. 중생대는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 삼척기, 주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간단하죠? 세 개. 이 삼척기는 우리나라에 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주라기하고 백악기인데 요 주라기하고 삼척기하고 주라기 사이는 한 1억 8천 만년쯤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1억 2,500만 년쯤 되고요. 다리가 거꾸로 나오니까 조금 멀게 느껴지시죠? 근데 지구 나이로 보면 이게 상당히 젊은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지구 나이가 대충 몇 년쯤 됩니까? 지구가 생긴 게 아마 47억 년쯤 됩니다. 47억 년이니까 뭐 한 1억 년 전쯤은 어제쯤 되겠죠. 어제쯤. 상당히 젊은, 그러니까 대구 팔공산의 돌도 상당히 젊다. 중생대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백악기다. 주라기는 여러분 영화 보셨죠? 공룡 막 돌아다니는 거. 그게 이제 주라기입니다. 이 주라기는 영남 지방이라면 뭐 영주 쪽에 그 주라기 황암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서울의 북한산 다 주라기입니다. 그건 똑같이 팔공산하고 똑같은 돌입니다. 황암인데 좀 나이가 많은 돌이.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산에 가보면 그림이 어떻습니까? 북한산에 가면 그림이 이렇게 백운봉, 그죠? 백운봉. 또 무슨 봉, 또 무슨 봉 이렇게 봉우리도 이렇게 막 허연 돌들이 이렇게 위에 솟아나 있습니다. 돌들이. 설화산가도 어떻습니까? 울산바위 이렇게 나이죠, 그죠? 이 돌들은 대부분 다 주라기 돌들입니다. 나이가 1억 8천에서 1억 2,500만 년 사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팔공산 돌은 여기 6,500만 년 있죠. 팔공산 돌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팔공산에 가면 이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팔공산에 가면 길거리 있는 게 뭡니까?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에 돌들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 그 갓바위 옆에 가다가 보면 또 여기 뭐 돌무대가 이렇게 몇 개. 이 정도.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어디 시간이 똑같은 황암입니다. 황암. 그럼 얼마쯤 돼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 연대 차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 한 5천만 년쯤 지나면요, 팔공산이 분명합니다. 보장합니다. 5천만 년 한번 보세요. 딱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요 밑에 뭡니까? 요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직도 이 몸이 잘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5천만 년 동안 얘들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지금 노인들 옛날 임플란트 안 할 때 노인들 이처럼 이렇게 돼요. 지금 요 이름 뭐냐면 꼬마들이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인애들 이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는 팔공산 돌의 나이는 대략 1억 2,500만 년에서 6,500만 년쯤 된다. 평균 한 1억 년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마그마가 간입해가지고 천천히 냉각돼서 된 황암입니다. 좀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뚜껑이 흙으로 덮여 있는데 땅 밑에서 수천도 되는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었는데 이걸 뜯고 뻥 하면 뭡니까? 이 화산입니다. 뚫고 뻥 하면 화산입니다. 그래서 앞산 같은 경우는 뻥 뚫었어요. 근데 팔공산 여기는 뚫지를 못하고 못 뚫고 땅 밑에서 수도, 그러니까 수도 때리는 어때요? 천천히 식겠지요. 뻥 하면 빨리 식는데 여기는 천천히 식습니다. 천천히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강물들끼리 모입니다. 석영은 석영끼리, 장석은 장석끼리 모이니까 광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굵어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조정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가까운 여기 갓바위 같은 데 가서 그 돌을 한번 보십시오. 돌이 알갱이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깎였죠. 깎이니까 드러났죠, 이게. 요 갓바위 같은 건데.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서 이렇게 이제 노출돼갖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 이렇게 관입했어요. 마그마 관입했어요. 마그마 관입하니까 빨리 모시고 천천히 씻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는 뚜껑이 깎이겠죠. 이렇게. 뚜껑이 깎여버렸어요. 이렇게 이만큼 뚜껑이 깎여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요 두 번째 그림이 팔공산하고 비스무리합니다. 지금. 여기가 북쪽입니다. 북쪽. 여기가 남쪽입니다. 여기 남쪽 북쪽 어떻지? 여기 백안동쯤 되겠죠. 남쪽 북쪽 어떻게 알까? 왜냐면은 남쪽은요, 오늘 같은 날 남쪽에 낮에는 눈이 녹습니다. 밤에는 얼겠죠. 물이 얼겠죠. 얼었다 녹았다. 북쪽에는 오늘 하루 종일 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요, 돌 사이의 틈으로 들어가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틈을 점점 더 벌리는 겁니다. 틈이 벌어지면 돌이 부서지겠죠. 그걸 이제 동결과 융해,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은 풍화가 됩니다. 풍화. 바람 난다. 바람 난다는 말은 뭡니까? 바람 난다는 말은 원래의 성질을 상실한다. 돌의 원래 성질은 뭡니까? 암석의 원래 성질은 단단함. 그런데 이 단단함이 상실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푸석푸석해져. 푸석푸석. 이건 이제 암석이 흙이 된다. 그러니까 암석이 흙이 되는 게 풍화되는 겁니다. 암석이 흙이 되는 게 풍화되는데 얼었다가 녹았다 많이 하면은 풍화가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풍화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딜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울산 방구대입니다. 울산 방구대 안각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60년 동안 댐 속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풍화가 되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 풍화가 문제되는 건 불국사 다원탑, 석가탑, 감호사 석탑 이런 것들 풍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한 1300년, 1400년쯤 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여기 풍화가 많이 되고 풍화가 적게 되고 이 차이가 있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됐냐면은, 자, 여기 항암이 간입할 때 이 항암이 간입한다 하는데 사실은 항암이 간입하고 마그마가 간입한다. 마그마, 액체 상태의 마그마. 온도는 수천도가 됩니다. 뜨겁겠죠?
이게 뜨거운 마그마가 보면 이 마그마하고 이 원래 있었던 암석하고 만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래 있었던 암석이 이 뜨거운 마그마 때문에 열받겠죠?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 어떻게 된다고요? 집에 바깥 어른하고 집에 갔는데 바깥 어른이 술 마시고 누워있다. 열받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겠죠. 화가 나죠? 왜 술 마셨어요? 소리 못 지르고. 평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 열받으면 소리 지르고 갑자기 헐크가 내가 와 하고 손톱을 세워서 막 꼬집고 이렇게 하죠.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열 접촉 변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열 접촉 변성작용. 열 접촉 변성작용이 일어나면요, 돌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열 접촉 변성. 그래서 여기가 변성함이 됩니다. 변성함. 변성함은요, 단단합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오늘 오신 분들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렇죠? 열받은 돌 보신 적 있습니까? 열받은 돌 보신 적 있습니까? 매일 보셨죠? 매일 보셨을 거예요. 매일 여러분들 매일 열받은 돌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열받은 돌들입니다. 이게 열받은 돌. 여기가 804입니다. 804. 여기 백안동이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죠. 우리가 이제 이쯤 될 겁니다. 한 이쯤 되겠네. 804. 동화서로 한 이쯤 되겠네. 백안동.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열받은 돌들입니다. 열받은 돌.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안 부서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파괴사에서 내려올 때 요 중변